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또 딜레마죠. 그래서 네. 아베 고봉의 유산이다. 이제 그래요? 아베의 유산이다. 아베의 후유증이다. 아베의 청구서다. 이게 네. 지금 일본 경제에서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경제가 이제 또 피해를 입고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가계부채 부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좋은 교훈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경착륙이 되면은 이게 그 경착륙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순히 현상적으로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상대 그 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단순히 지금의 현상만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이제 심각한 그 폐해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통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 같으면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모두들 아시는데 또 다른 이 측면에서 이게 그 나라의 통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경쟁력의 바로메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몸의 상태를 알듯이 통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 발생과 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 누적돼 가지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는 그 30년간의 기초 체력 약화와 더불어 이제 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 그 중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는 우리는 아베에 대한 찬양자, 지지하는 사람도 한국에는 꽤 있고 특히 아베의 왜 한국 사람이 아베를 지지할까요?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 최경환 전 부총리가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 할 때 한국도 양적 완화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따라하듯이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도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한 10년 안에 이제 아베노믹스 찬양 글을 보면은 진짜 심할 정도로 이렇게 아베노믹스를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 언론을 저는 너무 많이 보면서 진짜 이게 경제를 제대로 알고 지금 칭찬하는 거냐라고 좀 했는데 아니 사실 뭐 그 당시에 이미 주류 언론들부터가 아베노믹스 봐라 지금 저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경제의 틀을 바꾸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사실 뭐 양적 완화도 있지만 일본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뭐 전폭적인 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 기업들 굉장히 친기업적인 배경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주류 언론들이 사실 굉장히 저거 봐라 우리도 저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찬양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진짜 이 겉만 본 거고요. 소장님도 잘 아다시피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세 번째 뭐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성장 정책을 했는데 이게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금방 효과가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바이오 산업 육성하자 했는데 1, 2년 안에 바이오 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정도로 금방 뚝딱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산업 정책이라는 결국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냐 이거는 참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건데 아베는 원래 이제 극우적인
정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임 이제 민주당 정권이 원체 경제를 못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탈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 나는 말이야 일본 경제를 살릴 거야.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할 거야. 그래서 3가지 할 거야. 그러니까 좋아 잘해보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상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3번째는 그냥 허지부지되고 그냥 하는 척만 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10년간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나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이거는 응급처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거기에 뭐 심장 충격이나 아니면 응급 투약으로 양적 완화나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적 완화하니까 심장 충격기로 꽝 했으니까 심장이 튀어나와 눈 뜨는 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야 좀 걸을 만하냐 뭐 뛸 만하냐 이러면은 자 그래 이제는 됐으니까 자 니 혼자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아니면 나하고 성장 정책 열심히 하지 이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아베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 이거 계속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고르다 총재나 뭐 경제 스태프는 뭐 아베가 그렇게 지시하더라 하니까 이거를 10년 가까이 이제 끌고 오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을 응급처치로 써야 될 거를 뭐 7, 8년, 10년 가까이 쓰니까 이제 약물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응급 대책이 평상시 대책이 그렇죠. 평상시 정책으로 되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중독으로 이제 사람 이제 손도 떨리고 경제 체력도 약화되고 하는 게 이제 애나 약세로 가는데 네. 이 약세가 이제 아베가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러니까 이 약세가 오버하는 거죠.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일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인데 이 오버슛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게 있지만은 또 하나가 내외 금리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이제 빅스텝 하면서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가 이제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자국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일본만 혼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딜레마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따라 올리면은 엔화는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은 그 정부 부채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면은 정부 부채라는 게 이게 공돈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일본 은행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은 네. 이 이자가 우리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자 원리금 갚는데 네. 정부 예산의 23%가 날아가요. 거의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 이자 갚는 데 날아가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냐면 자 4분의 1은 이자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또 일본이 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복지에 또 한 35%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복지하고 이자 갚는데 60%가 날아갑니다. 네. 우리 가게 생각하면은 벌은 돈의 60%가 이자 원리금 갚는 거하고 그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40% 가지고 중요한 산업 육성 정책. 또 아베가 또 뭐 국방비 올려라 이래가지고 국방비를 뭐 GDP 2% 올리는데 그 이제 나머지 40%에서 이제 산업 육성 정책, 뭐 교육 정책, 인재 개발 정책, 뭐 국방 정책이 쓰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이제 산업 정책, 뭐 국방 정책, 뭐 교육 정책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경제가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 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어쨌거나 좋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뭐 에너지 가격, 식품류 가격이 이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엔화 약세라는 것은 또 일본 수입 물가를 엄청나게 이제 뛰게 만들고 그러면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 이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뛰고 있고 이러면 일본 국민들 굉장히 고통스럽겠는데요.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 임금이 30년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 매고 백엔숍 가고 뭐 할인하는 음식료 사 먹고 일본이 이제 통화가 약세니까 스시도 우리나라만큼 못 사 먹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잘 되고 그 플러스죠. 그 마이너스로 지금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은 좀 물가 부담이 늘어나는 요점이 있는데 요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민들은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더욱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네. 그 때문에 서민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전자 그 플러스 되는 자 수출 경쟁력은 살아날까 하는 이 부분은 네. 또 일본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30년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좋은 기업들은 다 일본 탈출을 한 거예요. 아 이미.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30년간 이게 내수가 안 좋으니까 다 일본 탈출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뭐 아세안으로 가고 뭐 신남방으로 가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살 길을 다 찾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일본에 남아 있는 거는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만 남아 있고 특히 수출 기업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그나마 플러스가 되는데 네. 일본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런 엔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일부밖에 없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크지가 않군요.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일본은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수가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더 큰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요. 그 10%좀 남짓 되는 이게 수출 섹션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탈출로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네. 그 10여 프로 플러스가 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상세가 안 되겠네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도 대부분 뭐 이 국내에서 많이 소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 국채는 그래도 계속 정부 부채가 늘어나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엔화 가치가 저렇게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면 이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 경제가 정말 한 단계 더 폭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국채를 일본 은행이나 일본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빚 갚아라고 청구서를 낼 리는 없죠. 그래서 일본은 그걸 믿고 이제 그 국가 부채를 한 260% GDP 260% 가까이 늘려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엔화 약세가 이게 오버숏, 그러니까 오버되고 이러면은 국제 이제 투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이 보면은 일본이 옛날 같지 않네? 네. 저거 한번 베팅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안정될지는 몰라도 물론 이제 해외 부채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럴 가능성은 크게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경제 체력이 약화되면서 통화 약세가 이렇게 오버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버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본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됐었어요. 안 해도 됐었는데 이 30년간 이제 경제 체력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러나 좀 일말의 위기까지도 이제 상정하고 고려해야 되는 이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 은행이 좀 양적 완화해서 탈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일본 이제 중앙은행도 이제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고민은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 체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쇼크가 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젊으니까 금세 푹
올라가가지고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전에 경제 수준은 다 회복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코로나 충격으로 이제 확 충격을 받았는데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회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아직 경기 회복이 아직 그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그 아베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구로다 총재를 앉혔어요. 예, 이게 그 각국 정부에 있어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제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 마지막 보루는 어떻게든 남겨두려고 중립성을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베는 자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구로다를 그냥 앉혀버렸어요. 그래 앉혀버려가지고 아베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아베의 꼬봉으로서 그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아베가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저 꼬봉 잘라야 된다 이러는데 내년 4월까지가 임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꼬봉 잘라서 빨리 이게 금리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행은 아니다 아직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뭐 유지돼야 된다. 뭐 환율도 뭐 약세를 용인한다.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는 저거 잘라야 된다. 뭐 이러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또 딜레마죠. 그래서 지금은 아베 꼬봉의 그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의 유산이다, 아베의 후유증이다, 아베의 청구서다. 이게 지금 일본 경제에서의 그 화두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판에 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뭐 양국이 다 좋은 게 없죠, 솔직히. 그렇죠. 그 반도체만큼 국제적인 분업 구조가 그렇게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산업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관철하려고 경제를 동원해서 스스로 자해하는 정말 희한한 인물인데 참 비운에 또 가는군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그 한국은행 지금 이창용 총재 직전에 그 이주열 총재가 2014년 4월부터인가 취임해서 8년을 임기를 채우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물론 뭐 일본만큼 뭐 양적 완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국 경제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저금리 상태를 만들어서 오래 유지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뭐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빚내서 집 사라 정책할 때 1차 가계부채 폭증이 일어났고 또 코로나 시기에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에 대응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너무 그걸 또 오래 그 경기가 상당히 한국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변명은 하는데 제가 볼 때 훨씬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가계부채가 폭증했고 그와 연동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 폭등을 한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이 미국이 인플레가 와서 빠르게 금리를 올려가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빅스텝을 밟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도 한국도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때리잡을 것이냐,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부양할 것이냐. 이건데 초기에 이 경제팀에서 이 혼선이 있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지 경기 대책을 해야 되는지 혼선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경기를 이제 침체에 안 빠지려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또 재정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초기에 이 경제팀에서 합의가 안 되면서 한쪽으로는 인플레이션 대책하면서 뭐 유가 보조금 준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한다라는 네. 이게 진짜 개밥의 도토리 같은 대책 뭐 몇 개 나오다가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추경을 해가지고 뭐 피해 보상금 주고 뭐 네. 50조 뭐 네. 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또 확장 재정처럼 네. 또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은 한쪽에서는 또 야 재정 건전성이 문제 아니냐 네. 뭐 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초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겼어요. 네. 네.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2013년 이후로 계속 너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 한 번 더 폭등을 해버려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위태로운 국면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태위태하죠. 예, 더구나 이제 금리를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올려가야 계속 되면서 올려야 지금 이 국내 부동산 시장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네. 이 후유증을 현장에서 이렇게 연구해 본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말 쓰셨죠.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를 하는데 부동산이 우리도 이제 미니 버블을 거쳤는데 일부 전문가는 뭐 공급 부족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이게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저는 리스트를 남겨가지고 네. 역사에 저는 뭐 저도 보고 싶습니다. 두고자 하는데 네. 지금 공급 부족에 하나의 공급 부족도 해소 안 됐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결국은 유동성이고 네. 그 유동성 속에 이제 부동산 투기 네. 이게 있기 때문에 하강하는 이제 조짐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은 지금 늘어난 가계부채 네. 이게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이 부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뭐 이 정도 왔으면은 그냥 팍 경착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뜨거라 뭐 부동산 투기는 이게 안 되겠구나 뭐 좋은 교훈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럼요. 경착륙이 되면은 이게 그 경착륙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하죠. 특히 거기에 이제 엮여져 있는 개인들의 삶 이거는 참 진짜 어려운 네.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대책에 지금까지 뭐 공급 확대 여기에 뭐 다 지금 약속하고 뭐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또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부자 감세, 뭐 종부세, 뭐 완화, 뭐 네.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네. 저는 제발 그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빨리 부동산 경착륙 어떻게 막으면 되는지 가계부채 이거 어떻게 완화하면 되는지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연끌해가지고 지금 원리금 상환에 지금 앞으로 그 시달릴 사람들 어떻게 이 도와주면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이 또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위기의 핵심이 또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중국이라는 그 큰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겁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게 금융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게 계속 무슨 뭐 사실 제가 보기엔 이데올로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득권 맞습니다. 세력 또는 기득권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서 그런데
사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무슨 이념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이념적인 어떤 편견에 빠져 있는 예.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처방을 아직도 못 내놓고 그 공급 부족론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현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 이념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데는 사실은 이념을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교수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아이고 저 학교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 자꾸 불러야지. 아니 그 학기 개강하기 전에 제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역시나 이 교수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그 내공을 바탕으로 아주 일본 내부의 문제, 또 한일 간의 문제, 또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들을 아주 큰 틀에서 그러면서도 또 깊이 있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도 유심히 봐주시고요. 선대인 TV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